자, 6월 8일 월요일에 아침 전원 시작합니다. 선거 이후 더욱 혼란스러운 정치권 상황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예, 저 선관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두 분이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한성숙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유력할 거라는 예상이 언론에 많았는데 한성숙 장관을 지명한 이유가 뭘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한성숙 그 지명자는 그 정치인 총리는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총리에 대한 개념이 김민석 총리께도 정치인이었으니까. 예. 이번 2기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 차잖아요. 예. 지금 IT 쪽에 어떤 그쪽으로 뭔가 이제 방향 국정의 중심을 두려하는 게 아닌가. 일단 한성숙 이 지명자가 IT 전문가니까. 예. 그래서 아마 중기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아마 그쪽에 이제 좀 방향을 전환하려 하는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글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게 반도체 관련이기 때문에. 예. 또 이번 정부가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상법 개정이라든지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고만할 때가 됐다. 예.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이 자산의 이 분포를 네. 주식적으로 갖고 하자. 그러고 이게 있죠. 분명한 예. 방향이거든요. 아마 예. 그런 것과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 총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어쨌든 중기 장관이 또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고려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여성 총리는 한명숙 총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한성숙 총리 후보 뭐 비슷하네요. 김 교수님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 첫 일감이 보니까 조금 약해요. 아. 좀 약하다.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좀 정치적 중량감이 좀 필요하거든요. 총리에는. 국무총리라 그러면. 예. 왜냐하니까 국정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한성숙 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업계라든가 기업에 있었죠. 뭐 이런 데는 예.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 특화된 분야는 있고 예. 뭐 청와대도 인선 배경에 보면 AI 대전환 시대를 얘기하긴 하지만 총리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두루두루 예. 어떤 정치적 중앙감과 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성 총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있긴 하지만 예. 두 번째는 이번에 총리 인선을 너무 급하게 서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뭐 보면 우리가 총리 후보자가 일단 뭐 이 함화평이 오르기 시작하면 예. 좀 두루두루 뭐 학계든 뭐 시민단체든 두루두루 좀 의견도 수렴하고 예. 국민적 여론도 좀 듣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예.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좀 서두른다. 결국은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김민석 총리가 곧 빨리 예. 민주당 전당대 이제 8월 달 선거에 임해야 되니까 예. 빨리 김민석 총리는 뭐 사의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후보자 정해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서두른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 총리는 좀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기 때는 정치인 총리보다는 조금 뭐 전문 관료나 예. 학계나 기업인 출신들을 좀 중용하려고 했던 건 있고 또 아무래도 내각에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을 한번 하게 되면 예. 그럼 이제 아무래도 뭐 총리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이루어지겠지만 예. 그런 과정에서도 좀 쉽게 생각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한성숙 총리가 과연 총리가 되더라도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보면 총리 역할도 하고 장관 역할도 하고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생중계로 중계되는 국무회의 때도 보면 예. 본인이 지금 개국의 불법 실적, 불법 단속 실적, 불법 시설 그런 거 하시죠. 그 예. 단속 실적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탈모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예. 총리가 사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김민석 총리도 보면 한 총리 1년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성숙 총리는 또 정치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더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통령 책임 총리 장관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총리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요. 예. 헌법 86조, 87조에 예. 총리에 관련된 사항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총리가 이제 국정을 통할한다, 내각을 통할한다라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분명히 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한계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면에서 나름의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선출직은 그렇죠. 아니지만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청문회 거쳐면 이게 끝나는 건데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을 받아야 되고 보좌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총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총리 얘기 나올 때마다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도 나올 거야 아마 네. 청문회에서 나올 텐데 책임 총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유해창 총리가 예. 재청권 행사를 했다가 예, 예. 해임됐지 않습니까? 예, 예. 임명 재청권도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국무총리의 재청을 받아 예.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장관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그래서 저는 예. 헌법 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총리를 아예 폐지를 하든가 예. 하려면 국회에서 합의하는 내각제의 총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국회가 합의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도 국회 총리의 무게가 좀 실려야 돼요. 그렇죠. 예. 총리가 굉장히 방대한 기구거든요. 예, 예. 근데 거의 유명무실해요. 과거에 명망가용 총리, 대독형 총리 이런 그 좀 총리직을 비아냥거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책임 총리, 시세 총리가 있긴 있었죠. 이해찬 총리라든지 총리 과거 예. 김종필 총리, 예. 김민석 총리는 좀 실세형 총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번에 이런 한성수 총리 같은 분은 만약 후보자, 이 예. 지명자가 총리가 된들 이건 뭐 이것대로 의미가 있겠죠. 실무 관료형이라는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예.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 총리의 정신이 잘 못 살리고 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헌법 배울 때도 총리에 대해서 우리 그 헌법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노골적이나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헌법상 총리라는 거는 대통령의 무슨 방탄조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지금 헌법 조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총리 지명자는 이제 청문회 거치고 국회 동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의외로 이게 계속 가고 규모가 커지니까 한번 가봐야겠다고 가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보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동안 뭐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골물 대로 골랐었거든요. 예, 예.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한번에 터져 놓은 게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022년 대선 때 보면 속구리 투표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예. 봉인된 투표함이 넣지를 못하고 예. 공개된 장소에 오픈되고 예. 또 2023년도에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그때 고위직들이 부정 어떤 직원들이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예. 그때 보니까 사무처장의 아들은 세자마마로 불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선관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구고 예. 워낙 폐쇄적인 기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도 불발이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골물대로 골문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송파구에 지금 모이고 있는 분들은 보면 부정선거론하고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정선거는 아니다. 예. 단지 헌법상에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 예. 그러니까 단 한 표라도 예. 침해가 당했다면 이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주장이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 표라도 훼손됐다면. 예. 다만 지금 그분들이 염려하는 건 그때처럼 지금 2022년 뭐 소쿠리나 이때도 보면 선관위 개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개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 분노를 조금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대처 상황이 보면 이렇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실 투표가 일어난 데는 보면 서울, 뭐 대구, 여러 군데 뭐 울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 예. 그리고 사무처장들은 예.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인석 총리가 보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이 다 옷벗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 예. 저는 그 정도의 조금 예의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이게 투표용지가 이게 부족했던 게 보니까 비용 절감인데 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규모 연설을 떠나요. 예. 예.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들 뭐 우리 지방에 고에 고생했으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또 수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선거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고 연설 떠날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예. 투표용지를 아낄 생각을 했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바쁠 때가 선거 때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 바쁜 거예요. 예. 나머지 거의 뭐 좀 돌다시피 하는데 예. 근데 이때 예.
휴직자가 많아요. 예. 휴가자가 어마어마하게 나. 이번에도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베테랑들, 그러니까 투표 관리에 가장 베테랑들이 다 휴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SOS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된다고 하고 뭐 특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번에 선관위 개혁을 이거 해야 되고 진상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상하는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개편해야 되는데 이번이 아니면 정말 이게 엄청난 뭐 민심의 역풍을 맞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헌법기구잖아요.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그때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선거법 155조에.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 들어온 시간을 기준으로 6시예요 그게. 그렇죠. 줄 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시가 됐건 11시건 하는 건데 그게 아닌데 10시까지 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헌법을 알고서 하는 건지 그 법을 알고서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또 151조에도 그런 게 제가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 151조에도 그 투표지가 그 전날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군구에 그 투표하면 투표용지가 읍면동으로 이제 딱 그 전날 도착하게 돼 있는 그것도 여기이고 당일날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굳이 제가 더 이상 중원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말이죠. 재선거는 뭐 법원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안 됩니다. 아니니까. 그 지금 무조건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것도 뭐 주장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이 상황을 또 부정선거론과 자꾸 연계시키려 하는 그런 것들을 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선거라는 게 한번 이제 실시가 되면 하나의 변곡점을 좀 찍어야 돼요. 내란 청산 이런 것도 그만 좀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국민의힘도 12대 4니까 서로 뭐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당이. 아무튼 간에 윤핵에 인해서 좀 완전히 좀 전련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버티기를 이걸 가지고 명분 삼아서 하려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게 다시 또 내란이다. 그럼 다시 민주당이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내란 정당이다. 부정선거론자들 아니냐. 이게 전 더 걱정스럽다.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기 모인 분들이 일단 부정선거론하고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오지 마라. 정치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낮에 시위하다가 좀 들어가시고 밤에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밤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렇게 저 지금 요새 이 시위하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집약된 구호가 재선거인데 재선거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선거는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역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당의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재선거라는 게 문제가 된 지역 투표소에서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다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근데 전국 재선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일단 서울시장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서울시장 다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엄청난 파장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빨리 법원도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서로 주장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개표가 아직 딱 안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개표는 다 끝났죠. 끝나고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된 건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자꾸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재선거라는 게 선거 무효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선거 무효는 뭐예요?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 태극기 성적이 다 등장했어요. 6월 3일 날 밤에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6월 4일 새벽 새벽에 이제 태극기 성적이 다 나오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뭐 또 우산에다가 태극기 성적이 같이 문양으로 것도 나오고 부정선거로 나오고 황교안 거기 전 대표 등장 벌써 했고 이게 자꾸만 이제 이 진화할 거라고요. 이게 빨리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이걸 어쨌든 차단해야 되고 아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도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가겠다는 그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표라도 훼손이 됐으면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 한 표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한 표는 소중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재선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헌법상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이 됐으니 재선거를 맞다고 하는 주장까지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부정선거론하고 선을 긋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어쨌든 밤에만 활동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론자들이. 낮에는 성조기도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 갔는데 전혀 뭐 이렇게 뭐 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이제 건전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밤에는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거니까 저는 부정선거론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모여 있는 광장에 모여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이 책임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개혁 이걸 확실하게 해달라는 저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나왔으니 좀 신속하게 국정조사 시작하고 저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해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경찰은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어떤 사이즈를 다루기에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과 관련된 2차 종합특검에 비해 가지고 이 사안이 절대로 가볍거나 심각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특검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그냥 동시다발 병행적으로 시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선거 하면은 이제 원래 선거할 때 투표했다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재선거 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월 3일 날 지방선거 꼭 해야지 하고 출장을 미뤘는데 재선거할 때 출장 가야 된다거나 그럼 예를 들어서 결과가 바뀌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정은호 후보가 또 당선됐다. 그러면 아니 왜 내 투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요. 이거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양 진영에 아주 뭐 대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이거는 뭐 이제 그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하고 이제 원인을 다 밝혀내겠죠. 이제 그거는 또 수사도 하고 그럴 텐데 당연히 원본에 저 사법 처리해야 돼요. 거기 있는 관계자들 해야 되는데 과연 재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거 무효 소송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서 빨리 판단해 줘야 돼요. 법원에서 빨리 판결해야 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 계속 재선거 주장하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진화하고 새로운 부정선거로 나오고 그게 너무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조사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보니까 1호 법안으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직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을 냈던데 어차피 이게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직무감사를 못한다 이게 벌써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선관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야 너희들 아무리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조사해봤자 어차피 우리의 폐쇄된 조직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원의 어떤 감사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에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위기니까 조금 넘어가면 된다. 그냥 아마 이번 가을에 한번 연수만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굉장히 개헌 문제까지도 나와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물론 헌법기구라 하더라도 뭐 국회는 헌법기구 아닌가요? 국회는 그냥 수사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현재 그 선관위가 헌법기구란 이런 문제는 뭐 개헌에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하여튼 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이 또 판사인데 그렇죠. 이것도 좀 바꿀 거고 이번에 바뀌는데 저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판사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또 땅에 떨어질 거고 이 사람들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도 못해. 그게 또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거라서 물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책임 물어야 되지만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월요일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 얘기 좀 했고 지방선거 결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밖의 당선인 누가 있을까요? 예상 밖의 당선인들 뭐 많죠. 뭐 지금 원래 저는 사실 처음에 15대 1로 예상했다가 14대 2 그러던 13대 3까지 갔었거든요. 틀렸어요. 제가 이제 그 13대 3, 14대 2로 예측을 하면서 아마 내 예측이 틀릴 것이다. 틀릴 거라고 저 스스로 알면서도
시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 자료가 그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예. 특히 총선거가 끝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절묘한 선택이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예. 아니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그 선거라는 게 놀랍죠. 네, 놀라워요. 예. 항상 놀라워요. 예.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다 개인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나타나는 그 선거의 함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번에 어쨌든 12대 4를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많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으니까 민주당이 졌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장동혁 대표와 선을 그은 데는 다 이겼다고요.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애매하게 줄을 대는 사람은 떨어졌어요.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은 철저하게 배제했거든요. 합동조사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못 오게 했죠.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가 머리 깎으신 분이 다 떨어졌어요. 머리 깎으면 삭발 같은 거 참 이런 그런 구시대적인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강한 경고를 한 게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민주당도 그 조작기소특검법을 그 선거 기간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전 그거 개인적으로 이해가 참 안 갔어요. 왜 이때 하나 그러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간에 선거 결과가 12대 4로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를 탈환을 못했다고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견제. 서울시장 선거도 17대 8인가 전 강남 3구나 이런 데 빼고 다 이길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 그랬죠. 용산, 양천구 뭐 다 이겼단 말이에요. 강동구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민주당에. 물론 지방 권력을 주어줬지만 결국 총 이제 그 결과는 12대 4로 이겼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예상했던 그런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 민주당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게 뭐 15대 1, 14대 2가 아니니까 안심하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또 TK나 영남제 의원들이 그 기득권에 또 안주하려 할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강력히 보여준 거거든요. 양당에다가 다른 성격의 어떤 경고, 견제를 강하게 보낸 게 이번 선거의 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세 가지 정도 보거든요. 첫째는 공소 취소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계속 이제 밀어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총선 가능성 높다. 이게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의 그 흐름을 바꿨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이슈였다.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 특검 이제 밀어붙여라. 그럼 국민의힘의 이제 미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나 이렇게 이 장동혁 대표 거리두기를 한 경우에는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다음 총선에 얼굴 간판이 되지 않는 이상 또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어느 정도는 대란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이제 바닥은 쳤지 않느냐.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광역단체장 쪽에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사면된 분들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뭐 조국,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복귀하는 부분들은 국민적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좀 따라야 된다. 너무 빨랐다. 특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의원직 상실을 당했는데 그 국회에 다시 국회의원 하겠다고 초선인가 재선인가 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당적으로 옮긴 사람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다른 당에 가서 일단 출마하는 사람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김상훈 됐잖아요. 김상훈 울산시장. 하여튼 그다음 이해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쪽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있다가 옮기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상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이 정중 곳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놓은 걸로 보고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권의 어떤 뭐 일방적인 거 다수결 뭐 이게 뭐 일방적인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조금 악재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15대 1 예상이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사실 대선 끝나고 1년밖에 안 됐고 또 탄핵 거친 대선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절묘한 결과가 나올 줄 모를 때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9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다. 그렇죠.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아까 그 서울시내 구청장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 보면 성남도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용인도 그렇고 예, 이게 정말 과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의외로 이게 이 팽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공소취소 특검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많은데 민주당 전당대 민주당 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갈등은 점점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봐요. 예. 벌써 하다못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번에 공천 못 받았잖아요. 예. 김용 부원장이 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더라고요. 비판했어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예. 게다가 지금 김민석 총리 당권 도전 선언했잖아요. 예. 사실상.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성수 총리를 빨리 지명자를 했던 거는 빨리 김민석 거의 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와 어쨌든 간에 이 김민석 총리 등 이제 뉴 이재명 그룹으로 이제 채우려 하는 거거든요. 예. 당을 말이죠. 예. 근데 정 대표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 대표와 친청과 뉴 이재명이 충돌이 불가피하고 예. 이미 그 충돌이 시작됐다. 그런데 예. 정청래 대표가 대단히 난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뺏겼기 때문에 예. 그게 크다고요. 예. 물론 이원태 후보가 이겼으니까 전북지사에서 그건 이 정 대표의 최악은 피했지만 예. 선거 결과도 그렇고 아까 예. 이 서울구청장 선거 결과도 그렇고 정 대표가 이겼다고 장담하 이게 자신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예. 근거가. 예. 전체적인 스코어는 이겼지만 시민사회는 수치는 이겼습니다만 근데 문제가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또 있잖아요. 1인 1표가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무기가 될 텐데 예. 분위기는 전체적인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아마 정 대표에게 불리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영일 대표도 또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소영일 대표와 아마 김민석 총리는 이 여권에서 교통용이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개항이 안 나왔듯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유이재명 연합군이 저는 더 화력이 세지 않을까.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 이번에 패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5대 1까지 예상되다가 12대 4까지 왔고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도 졌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정청래 쪽이 좀 이게 좀 바닥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제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빅3가 될 텐데 송영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본인이 그때 이 탈당을 하고 복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 본인 어쨌든 별건 수사했기 때문에 무죄가 받았을 뿐이지 본인을 도왔던 전당대에서 실질적으로 돈봉투를 뿌려준 분들은 지금 다 감옥소에 있거든요. 난 무죄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지만 감옥소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 돈봉투에 실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송영길 뭐 의원이 이제는 다시 또 전당대에 나온다.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당대 돈봉투에 대한 그 부분도 있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당대에 나오더라도 페이스메이커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아마 김민석 뭐 총리를 돕게 될 텐데 문제가 보면 김민석 총리가 당권을 잡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단 초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한 데다가 초대 국무총리를 했는데 차기 뭐 이 총선이 공천권을 진 당대표까지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 권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권력이고 김민석 만약 총리가 미래 권력이 돼버린다면 제가 볼 때 반환점 돌 때쯤 되면 내년쯤 되면 급격하게 이제 당으로 쫙 몰려가 버리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에서 뭐 어떻게 한 자리 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냥 김민석 쪽으로 다 줄 서버리게 되니까 그럼 너무 일찍 지금 차기 주자가 결정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그렇다면 정청래 뭐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상당한 좀 경고라든가 본인이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내버려 두고 저는 지난 그 전당대회 때 보면 정청래하고 본인이 당대표 때 원내대표를 했던 박찬대 후보 사이에 나중에 레이스를 감게 되니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전략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민석 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우긴 하되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마지막이 되게 되면 결국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전략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 이기는 사람이 자기 편이 되면 51대 49 정도로 그냥 당정 가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차기 권력의 부상은 그건 불가피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일찍 나오기를 대통령은 안 바라겠죠. 정 총리 대표가 당권 또 잡잖아요.
되면 예. 더 강한 그 차기 주자가 돼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뭐 대권 주자로까지 인식하지. 아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죠. 막상 당 대표가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그건 하고요. 이번에 이제 좀 그 눈에 띄는 그런 당선자들도 많습니다. 일단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선됐는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이제 본인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또 속사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어떻게 될 거를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도 성일종 지금 이제 정점식이가 나오는데 정점식 의원은 분명히 하여 지금 일단 복당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 영남의 그 기득권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고, 물론 이제 김도부 의원도 부산 강서긴 합니다만 김도부 의원은 뭐 복당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성일종 의원은 조금 애매하고 그런 건데 일단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만약에 정전식으로 갔다, 정전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냥 윤호견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의 영역입니다. 해석의 영역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또 선거 결과 이번에 12대 4가 영남이었단 말이에요. 대구도 국민의힘이 이기고 경남이 이기고 경남도 이기고 울산도 이기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울산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만 이런 식이 되니까 TK 의원들은 이 체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돌아와도 당 전체 몰라도 하여튼 우리한테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연이 그 주류는 거기 TK거든요. 그게 대단히 우려서요. 한국 정치를 봐서 말이죠. 의원들은 뭐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자기의 공천 자기의 당선이거든요. 모든 의원이 그렇죠. 거의 다 그렇다고 봐요. 99.9%. 100%를 말씀 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고요. 그러면 이 수도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상당한 그 파열음이 날 것이고 원심력이 심해질 텐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당장 이루어지긴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전 장동혁 대표 이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한동훈 복당을 바라지 않는 건요. 영남 의원뿐만 아니거든요. 뭐 차기 당권주자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부산 북갑에 가장 많이 지원 유세를 간 사람이 또 안철수더라고요. 결국은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 그러니까 한동훈이 복당하게 되면 영남권 의원들은 영남권 의원대로, 그리고 차기 당권 주자들은 차기 당권 주자대로 한동훈에 대한 포비아가 있거든요. 한동훈이 복당하게 되면 차기 당권은 한동훈이 먹을 것이고 차기 종선에서 전부 다 물갈이 된다. 그 차기 대권도 결국은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동훈은 워낙 정치적 존재감이 크니까 대권 후보까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포비아가 워낙 강범위하기 때문에 그 반한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떠받치는 게 되는 건데 결국 저는 장동혁 체제가 보면은 장동혁의 얼굴만 바꾸고 계속적으로 그 체제는 윤호견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쪽에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김철영 경일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